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가족을 믿지만 부모가 떠난 뒤에야 비로소 가족의 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이 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삶이 반복해서 증명해온 사실입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형제는 어떤 모습입니까? 따뜻하고 서로를 챙기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명절이면 함께 모이고 생일이면 연락을 주고받고 작은 갈등이 있어도 금방 풀렸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장면이 당신에게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증거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그 평화는 정말 형제 사이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부모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합니다. 부모는 단순히 자식을 낳고 키운 사람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심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참게 만들고 다투려다가도 멈추게 만드는 마지막 장치입니다. 당신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서운한 일이 있었지만 부모님이 계시기에 참고 넘겼던 순간, 하고 싶은 말을 삼켰던 기억, 마음속에 쌓였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지나갔던 시간들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스스로를 이해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큰 사건이 없어도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대화의 온도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말이 마음에 걸리고 짧은 한 문장이 이상하게 오래 남습니다. 당신은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예민해진 것일까? 내가 변한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 변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가리고 있던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말하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서운함도 있고 비교도 있고 억울함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드러날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부모의 존재가 마지막 선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선이 사라지는 순간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은 아주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말에서 비롯됩니다. 당신도 이미 그런 순간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별것 아닌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찌르고 그 한마디가 이전의 기억들을 끌어올리는 경험 말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 예전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변한 것이 아니라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 안에도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참고 넘긴 시간들이 있었고 나만 더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하나의 문장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나는 이것을 비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마음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시기를 늦추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조용히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변화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시선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형제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를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돈 때문이라고, 재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당신도 그렇게 느꼈을지 모릅니다. 눈앞에 드러나는 갈등이 대부분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돈은 불을 키우는 바람일 뿐이지 처음 불씨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오래된 것들이 쌓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당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느꼈던 작은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참고 넘겼고 별일 아닌 것처럼 웃고 지나갔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흔적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큰 상처보다 작은 서운함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큰 일은 지나가면 정리가 되지만 사소한 감정은 정리되지 않은 채 마음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당신이 잊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조용히 쌓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 감정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표현할 필요도 없고 꺼낼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덮개가 사라지는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공기를 만나듯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눈앞에 있는 것이 돈과 관련된 문제라면 사람들은 그것을 원인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당신이 겪는 갈등도 비슷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계기로 대화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나누다가 어느 순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 말은 지금의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황합니다. 왜 지금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기회를 기다립니다. 마음속에 쌓아둔 것을 꺼낼 기회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대부분 아주 불편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사라졌을 때 그동안 쌓아둔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게 됩니다. 영정 그때 사람들은 서로를 오해합니다. 당신은 상대가 지금의 문제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는 당신이 오래전부터 자신을 무시해 왔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을 바라보며 대화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서운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꿉니다. 공정해야 한다. 가족이라면 이래야 한다. 도리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함이 올라오고 내가 더했다는 생각이 들고 왜 나만 참아야 하는지 묻고 싶어졌던 순간 말입니다. 그 감정은
거짓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사실의 전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을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면 당신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표면에 드러난 것은 결과일 뿐이고 그 안에는 훨씬 오래된 감정의 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층을 보지 못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시선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왜 이런 감정이 쌓여왔는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처음으로 이 관계를 조금 더 넓은 시선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더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가 변하는 이유를 감정에서 찾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역할입니다. 사람은 마음만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집니다. 당신과 형제가 어릴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당신과 형제는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두 부모의 자식이었고 그 안에서는 어느 정도 평등이 유지되었습니다. 누가 더 잘났든 누가 더 부족하든 부모 앞에서는 모두 같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어도 일정한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게 하는 힘이 바로 그 역할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역할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고 누군가의 부모가 됩니다. 형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이 만들어지면서 당신과 형제는 더 이상 같은 위치에 서 있지 않게 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형제이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세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떠나는 순간 그 변화는 완전히 드러납니다. 더 이상 당신은 부모의 자식이라는 자리에서 관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한 가정의 중심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형제 역시 자신의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당신과 형제는 서로를 같은 눈높이에서 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하는 말 하나에도 이제는 당신 혼자만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배우자의 생각이 들어있고 자녀의 미래가 들어있고 당신이 지켜야 할 현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두고도 서로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의 기준이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대화는 예전과 같은 대화가 아니게 됩니다. 예전에는 감정으로 풀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설득하려 하고 상대도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서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점점 길어지고 감정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당신도 느꼈을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지, 왜 예전처럼 웃으면서 넘길 수 없는지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당신과 형제는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다른 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당신은 계속 상대를 원망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변했을까? 왜 저렇게 계산적으로 변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맞게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역시 어느 순간부터 예전과 다른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양보하던 것도 이제는 쉽게 양보할 수 없고
예전에는 참고 넘기던 것도 이제는 마음에 걸립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변화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길을 지나갑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탓하며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덜 흔들리게 됩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도 그 말 뒤에 있는 자리를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덜 상처받고 덜 분노하게 됩니다.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완전히 바꾸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당신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권의 장부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도 그 장부는 조용히 열리고 또 닫히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장부를 써왔을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누가 더 자주 연락했는지, 누가 더 오래 참았는지, 누가 더 마음을 썼는지 같은 것들이 하나씩 적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그것이 장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감정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쌓여갑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받은 것보다 해준 것을 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당신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더 애썼던 순간은 선명하게 떠오르지만 상대가 나를 위해 했던 일은 흐릿하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자신의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문제는 그 장부가 평소에는 조용히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이 존재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계기가 생기면 그 장부는 갑자기 펼쳐집니다. 상속이나 돈 이야기, 집 정리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하는 순간 그 장부는 아주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지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기록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했다는 말은 지금의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짧지만 그 무게는 매우 무겁습니다. 더 어려운 점은 이 장부가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장부에는 당신이 더 많이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고 상대의 장부에는 상대가 더 많이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간을 살았는데도 서로 다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서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모를 거야 라는 말이 나오거나 나는 그때 다 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라는 식의 말이 오가는 순간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억울함을 느끼고 마음이 단단히 다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장부에는 전혀 다른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장부를 들고 대화를 하면 그 대화는 결코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자신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은 점점 깊어집니다. 말은 점점 거칠어지고
감정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이 장부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숫자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장부는 논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따져도 감정이 풀리지 않으면 관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마음속에 써온 그 장부는 정말 당신을 위해 도움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까? 많은 경우 그 장부는 당신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을 묶어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계속 그 장부를 들고 있는 한 당신의 시선은 과거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의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과거의 기록을 통해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작은 말 하나도 쉽게 왜곡됩니다. 평범한 말이 공격처럼 들리고 사소한 행동이 의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장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감정의 기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바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 공간이 생기면 당신은 조금 더 여유롭게 상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관계를 완전히 바꾸지 않더라도 당신의 마음을 훨씬 덜 지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또 하나의 조용하지만 강한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많이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특히 형제 사이에서는 그 비교가 더 깊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당신도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더 공부를 잘했는지, 누가 더 칭찬을 받았는지, 누가 더 인정받았는지 같은 비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단순한 경쟁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그 감정은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 비교가 어느 정도 멈춥니다. 부모는 마지막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은 순간에 다시 맞춰주고 누군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교가 있어도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떠난 뒤에는 그 균형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 비교를 멈춰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는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은 형제의 삶을 더 자세히 보게 되고 형제도 당신의 삶을 더 직접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돈, 집, 직업, 자녀, 삶의 방식 같은 많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비교를 통해 자신을 판단합니다. 상대가 나보다 나아 보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상대가 나보다 부족해 보이면 묘한 우월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감정은 아주 미묘하지만 관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당신이 형제를 보며 느끼는 감정도 아마 단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을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내가 더 나은가 아니면 부족한가 하는 질문들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노력해서 상대를 따라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며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를 깎아내리며 마음의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이 세 가지 방식 모두 결국은 비교에서 시작된 반응입니다.
특히 마지막 방식은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를 낮추는 말은 처음에는 작은 농담처럼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말투가 조금 차가워지고 작은 실수를 크게 지적하게 되고 이전에는 넘어갔던 부분도 더 이상 그냥 넘기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어느 순간부터 형제의 말이 이전과 다르게 들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날카롭게 느껴지고 그 말 속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은 단순히 그 말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쌓여있던 비교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교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하지만 그 비교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비교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성장할 수 있지만 비교를 통해 상대를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잃게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부분을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형제는 가장 가까운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당신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울 속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람은 거울을 깨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거울을 깨는 순간 당신은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비교를 통해 상대를 밀어낼 것인지 아니면 그 비교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것인지 말입니다. 이 선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당신이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형제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을 비춰주는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은 덜 흔들리고 덜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결국 당신의 삶을 더 조용하고 안정된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관계가 더 복잡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은 형제 사이의 문제를 형제 둘 사이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둘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마음이 함께 얽힌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당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곧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택기에는 당신의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당신이 지켜야 할 일상이 함께 있습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각자 혼자가 아니라 하나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예전에는 형제를 생각할 때 단순히 둘 사이의 감정만 고려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그 감정 위에 현실이 얹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때로 감정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결정은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선택이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합니다. 자녀 역시 그 선택의 결과를 함께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더 양보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도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등장하는 순간 형제 관계는 더 이상 순수한 감정의 영역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 대화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이런 변화를
느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넘어가던 일들이 이제는 쉽게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당신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당신에게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그 신중함이 때로는 차가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 역시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상대가 너무 계산적으로 보일 수 있고 상대는 당신이 너무 냉정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각자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중심을 이동시킵니다. 처음에는 부모를 중심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가정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당신이 여전히 예전의 기준으로 관계를 바라보면 상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고 상처로 다가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왜 저렇게 달라졌는지 받아들이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조금만 바꾸면 그 행동이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과 형제 사이에 들어온 사람들은 적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당연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편인 것처럼 상대 배우자도 상대의 편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밀어내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둘만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덜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있어야 당신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전처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안정된 시선으로 관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조금 더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어온 갈등의 표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돈도 있었고 말도 있었고 서로 다른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아래에는 더 조용하고 더 깊은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겉으로는 더 단단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많은 두려움을 품게 됩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경제적으로 불안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누군가에게 존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말입니다. 이 감정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삶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형제를 마지막 울타리처럼 생각합니다. 피로 이어져 있다는 이유로 결국은 서로를 지켜줄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당신도 그런 기대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 때는 형제가 이해해 줄 것이라고, 결국에는 가족이 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대가 당신을 더 아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그 기대가 무너질 때의 충격도 커집니다. 당신은 단순히 상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고 있던 것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는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나는 이것이 많은 갈등의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작은 문제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두려움이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제는 당신의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도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기대고 싶어하는 만큼 그들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려고 할수록 관계는 더 무거워집니다. 당신이 형제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감정을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로 상대가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은 쉽지 않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피하면 당신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그것을 분노로 바꾸거나 상대를 탓하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강하게 말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화를 내고 나서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허전해지는 느낌 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두려움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형제가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완전히 이해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쩌면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 형제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기대에 매달리지 않게 되고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관계는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가까워지지 않더라도 덜 아프고 덜 힘들어집니다.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붙잡으려는 마음보다 자신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 더 오래 당신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생길 때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의 겉모습과 그 아래에 있는 감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깊은 자리,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내는지를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 보통 관계가 바깥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관계는 바깥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안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깊이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넘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분노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당신도 이런 차이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는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마음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 아주 작은 말도 칼처럼 느껴집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단단할 때는 다릅니다. 같은 말이 와도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당신의 안쪽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대입니다.
많은 사람은 기대를 사랑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당신도 형제에게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니까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기대가 생기는 순간 당신은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의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의무가 충족되면 당연하다고 느끼고 충족되지 않으면 배신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반복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서운함의 시작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상대의 행동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기대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대로 세상을 봅니다. 당신이 이미 서운함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의 평범한 말도 차갑게 들립니다. 당신이 이미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 작은 실수도 의도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상황은 같지만 당신이 보는 현실은 달라집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관계를 망가뜨린 것이 상대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그 현실을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당신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중심을 조금만 바로 세우면 관계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상대를 바꾸지 않아도 당신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바로 반응했던 말에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잠시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것이 진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보다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더 오래 당신을 지켜줍니다. 당신이 이 원리를 이해하면 더 이상 모든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선택하게 됩니다. 이 말을 마음에 담을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낼지 말입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서 당신의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서는 분명히 느껴질 것입니다. 마음이 덜 흔들리고 덜 지치고 조금 더 평온해지는 느낌 말입니다. 나는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지금 이 시기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동으로 돌아오는 작은 행동들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먼저 나는 당신에게 침묵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은 침묵을 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 참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특히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의 침묵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당신도 그런 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바로 말이 튀어나오려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당신이 즉시 반응하면은 그 대화는 거의 반드시 후회로 끝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규칙을 권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에는 바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짧게 한 문장만 남기고 대화를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은 생각이 필요하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멈춤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 순간을 넘기면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반복되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안정됩니다. 다음으로 나는 당신에게 반복의 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 번의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문장을 반복할 때 서서히 바뀝니다. 당신이 매일 스스로에게 말하는 말이 결국 당신의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당신은 짧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지킨다. 나는 다른 사람의 반응으로 내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무너뜨리는 관계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 문장들은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반복될 때 힘을 가집니다. 감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속 장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장면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떠올리는 장면이 당신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형제와 다투는 장면만 계속 떠올리고 있다면 실제 상황에서도 같은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의도적으로 다른 장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눈을 감고 상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당신이 조용히 숨을 고르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집으로 돌아와 마음이 평온해진 당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지켰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장면까지 포함하면 좋습니다. 이 장면을 반복하면 실제 상황에서도 당신의 몸은 그 기억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경계를 말로 준비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은 마음속으로만 결심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이 되면 그 결심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짧고 단단한 문장을 말입니다. 그 일은 여기까지 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부분은 나의 기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결정을 미루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장들은 공격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선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선이 있어야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장부를 내려놓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장부를 붙잡고 있으면 당신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글로 적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종이에 옮기고 마지막에 한 문장을 적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장부를 내려놓겠다고 말입니다. 이 행동은 작아 보이지만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꼭 말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상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변하겠지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다시 당신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상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길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쩌면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조금만 걸어가 보면 알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점점 덜 흔들리고 덜 상처받고 조금 더 편안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참고, 견뎠고, 맞추려 애썼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눌러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당신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참고 넘기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방식은 당신을 지치게 하고 결국 당신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관계의 공정함을 따지며 마음을 소모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중심을 세우고 그 위에서 관계를 바라볼 것인지 말입니다. 이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당신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항상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이름이 당신을 묶고 당신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정한다고 해서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 관계에 자신의 전부를 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중심에 두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이제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형제의 반응으로 내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 나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를 희생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간다.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방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을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가능한 한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을 많이 뒤로 밀어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자리를 바꾸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먼저이고 당신의 평온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건강한 선택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주변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도 가까운 사람들도 당신의 변화를 낯설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은 당신을 흔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당신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당신의 삶은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그 순간을 조용히 버티면 당신의 삶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말은 짧아지고 태도는 단단해지고 마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에게 아주 큰 선물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평온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온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말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 평온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다른 것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기준을 세우고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시작하면 그 평온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와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삶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가볍게 만들고 더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내가 나를 지키고 있는 한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